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과서 211쪽 준비하고요. 자, 학습지 17페이지. 자, 17페이지 펴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죠. 자, 일본이 1930년대부터 이제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침략 전쟁 기간 중에 우리나라 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이런 내용을 오늘 공부를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에 정리하면서 교과서에 필요한 자료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요. 일제 대륙 침략과 병참기지화 정책. 자, 병참기지화라는 내용의 그 용어를 설명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용어 톡톡에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같이 보면 1930년대 일본이 조선에 실시한 식민정책이에요. 30년대 기억하세요. 자, 대륙 침략에 필요한 인원 그리고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조달 기지로 활용하겠다. 자, 이걸 우리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대륙 침략에 나선 이유는 자, 대공황으로 일본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쵸? 자,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마찬가지 대외 침략에 나서서 다른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음으로써 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일본이 1931년 일으킨 게 만주 사변이었죠. 자, 만주를 침략해 들어가면서 거기 뭐 헤이룽장성, 길림성 같은 그 중국의 북동부 지역 여러 성들을 장악한 다음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식민지로 만든 건 아니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데려다가 이제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겉으로는 옛날 청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 실권은 일본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죠. 자, 그걸 괴뢰국이라고 하거든요. 자주성,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 자, 만주국이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괴뢰국, 일본의 괴뢰국.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 국가, 맞아, 만주국을 수립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선공업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자, 실시를 합니다. 자, 목적은 일본, 한국, 자, 만주의 경제 블록화를 꾀했고 블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 가서 만주와 그리고 식민지였던 한국과 그리고 본국 일본을 경제 블록으로 형성해서 처음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어요. 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중국 중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제 경제 블록화를 형성해서 만주를 농업 원료지대 그리고 한국을 중화학 자, 공업지대로 자, 설정하고자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북부 지역에 아무래도 그 지하자원 같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산세가 이제 험했기 때문에 그 산맥도 많이 뻗어 있고 아무래도 그런 뭐 수력 발전이나 이런 전기를 얻기도 좋은 지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공업지대로 설정하고 만주는 농업 원료지대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런 그 발전소나 군수 관련 산업 위주로 육성시키고자 해요. 그걸 조선공업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북부지방, 북부지방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로 이제 군수산업. 자, 군수산업은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자, 군수산업에 자, 투자하게 된다. 자, 그걸 위한 원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풀면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쪽에는 양을 기르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공업 제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 남부지방은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부지방에는 양을 사육하게 합니다. 우리 면화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모카라고도 하죠. 그 하얗게 솜을 얻을 수 있는 사진이 우리 교과서에 없죠. 있네. 자, 교과서 여기 밑에 보면은 211쪽에 농촌 부녀자들의 목화 고르기 작업. 그래서 사진이 흑백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하얀 손뭉탱이 본 적 있죠. 자, 그게 이제 그 안에 씨가 수십 개가 있어서 이 모카솜 여기서 이제 씨앗을 골라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쪽에서는 한 가구당 양을 5마리씩 강제로 사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화는 나중에 이제 뭐의 원료가 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옷감을 짜잖아요. 면직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양털도 그 양을 기르게 해서 북부지방에는 양털도 양모라고 하죠. 자, 그것도 이제 그 옷감을 만드는 데 쓰이죠. 그래서 일본은 여기 보면은 자국의 방직 자본가 그 면직물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제로 재배를 하게 시킨 거죠. 우리 그거를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공업 위주로 특히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군수산업 관련해서 이런 공업지대로 설정해서 육성시켰다. 그걸 조선공업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7년 그 중일 전쟁 이후로는 자, 일제의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이 점차 확대 되어 가면서 자, 물자와
인력, 기지가 필요해지게 돼요.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전선이 확대되게 되면서 물자와 인력을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지가 필요했고, 그런 배경에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 공업 구조가 변화하게 되어서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까 공업 중에서도 군수 산업 위주로 육성시켰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군수 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이 자, 발달하게 돼요. 이런 이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막 경공업이라던가 이런 소비재 산업이 위축되는 대신에 군수 산업 위주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화공업 위주로 일본은 우리나라 공업을 육성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균형적으로 우리나라 공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제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자, 국가 총동원 체제가 형성되는데, 자, 일제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때 침략 전쟁이 확대된 거는 중일 전쟁 이후를 얘기합니다. 37년에 일제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한국에 적용 시킵니다. 자, 이게 1938년이었고, 자, 이 국가총동원법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214페이지. 선생님은 지금 여기 녹음하는 파일에 지금 214페이지를 안 띄워서 지금 같이 읽을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214페이지를 펴보면 국가총동원법 해가지고 자료 1번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 1번. 자, 이 국가총동원법 제1조 같이 볼게요. 국가총동원이란 자, 그러니까 전쟁시라는 뜻이에요. 또는 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거예요. 우리 국방을 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걸 국가 총동원이라고 한다라고 1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4조 보면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 황제, 그러니까 여기 일본은 천황이겠죠? 천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한국인들,
를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니까 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건 한국인들을 얘기하겠죠. 징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만 내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4조는. 자, 제8조 보면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해서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 제8조는 물자를 마음대로, 말 그대로 지금 말을 어렵게 했지만 마음대로 수탈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1조에서는 국가 총동원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면서 제4조에서는 인적 자원, 제8조에서는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전쟁을 할 때 동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불복할 때 또는 기피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5,000엔 이하의 벌금. 5,000엔 이하라고 하면은 꽤 그 당시의 돈으로는 굉장히 크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도 5만 원이니까 강력한 제재 수단을 두어서 함부로 어길 수 없게 그냥 황제가 명령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징역 가거나 벌금 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38년에 이런 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그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합니다. 여기 옆에다가 옆에 화살표에서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했다. 중일전쟁 이후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하고 물자를 마음대로 수탈할 수밖에 없게끔 이 침략전쟁이 확대해 가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적 수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먼저 자, 징병 이 있습니다. 징병은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8년에 지원병제 1938년에 자, 지원병제를 실시합니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해요. 지원병은 강제로 데려간 건 아니겠지만 물론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강제로 동원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뭐 한국 신민화 정책,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자행을 하니까 그때 거기에 호도된 사람들은 지원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38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했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선이 더 확대되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도 지원병제 1943년에 자, 학도 지원 병제는 학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 거예요. 보통 이 학생들은 웬만하면 동원하지 않아요.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역에서 면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학생들까지 이제 전쟁터로 끌고 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마저도 부족하자 징병제를 실시해서 전쟁 막바지가 되자 44년 강제로 이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전쟁에 동원합니다.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하고 자 그리고 징용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징용해 나가기도 하죠. 국민 징용령 이라는 걸 내려서 1939년이었고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비행장을
만든다거나 뭐 지하 자원을 캔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만들기 위한 강제 노동을 착취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그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물론 임금을 받긴 받아요. 일본인에 비해서 턱없는 그리고 노동 시간에 비해서 턱없는 수준에 근데 그마저도 월급을 받고 나면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발 같은 것도 얼마나 일을 험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것도 다 닳거든. 그럼 신발도 다 신어야 돼. 그리고 이제 삶이 고단하니까 담배도 좀 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남질 않는 거예요. 뭐 빚을 안 지면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턱없는 수준의 임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919년, 우리 지금 2019년에, 2년 전이죠. 2019년에, 일본의 그런 이제 그 전범 기업들,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징용해서 수탈했던 그런 주요 기업들이 있거든. 그때 이제 징용돼가지고 무사히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다행히 생명을 건져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아직까지 살아계신 할아버님들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거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 할아버지 그때 당시 징용된 사람들한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건 잘못된 판결이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한 거잖아요. 반도체 관련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을 금지해가지고 그 당시 수상이 아베였죠. 아베 총리가.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소재 국산화에 잘 이제 이루어졌고 지금 일본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도 이 당시에 이제 강제로 갔던 이제 징용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도 동원됩니다. 여자 정신 근로량 이라고 하는 거를 내려서 여자들도 1944년 이에요. 1944년. 자, 여자들도 데려다가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군수품을 만들게 이제 하는 거죠. 뭐 옷을 만들고 뭐 신발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동력은 여자들이 아무래도 그 세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자, 그 여자들을 정신대라고 합니다. 정신대. 자,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여자들을 동원하기도 하죠. 자, 여성들을 데려다가 일본군 위안부 로 자, 강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남아 계신 할머님들이 이제 14분 정도밖에 안 계시죠. 그 1990년대에 등록하신 일본군 위안부다 용기 내서 우리나라에 신고해서 이제 위안부로 등록되신 할머님이 200분이 넘었는데 지금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30분 가까이 30분 가까이 남아 계셨었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매년 할머님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14분 남아 계십니다. 자, 옛날에는 이 일본군에게 이제 강제로 끌려가서 성착취를 당한 이 여자들을 종군위안부라고 불렀어요. 종군위안부. 여기서 이제 종군이라는 뜻은 군을 쫓을 종자거든. 군을 따라다니면서 일본군에게 위안을 주는 여자 붙자, 여자라는 뜻이야.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죠. 자, 우리나라 그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간 사례는 한 사례도 난 들어보지 못했어. 거의 뭐 취직을 시켜주겠다, 뭐 먹고 살게 해주겠다, 간호사로 취직시켜주겠다, 뭐 이런 그 감언이설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증언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군을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위안을 줬다. 이거는 일본 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 말하는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종군 위안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사실을 반영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정신대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정신대라는 게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노동력을 제공해준 사람들이에요. 군수물자를 만들 때가 정신대도 잘못된 표현이야. 제대로 된 표현은 얼마 전에 그 국제연합 UN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그 UN에서 만든 용어예요. 일본군 성노예가 본질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 성노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본군 위안부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위안부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그 피해 할머님들이 아무리 이게 본질을 그대로 반영했다 하더라도 성노예라는 용어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일지라도 너무 이제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정신적으로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안부는 아까 일본이 말하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위안을 주는 여자. 근데 이거는 일본 만약에 작은 따옴표가 없이 그냥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일본군 위안부가 돼요. 그런데 따옴표를 붙임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위안부,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위안부라는 의미로 작은 따옴표를 꼭 붙여줍니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을 외면하고 과거를 왜곡하면서까지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사과하지 않는 지금 일본의 현실을 반영해서 그들이 말하는 위안부 라는 의미로 작은 따옴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일본군이 이렇게 위안부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착지했던 그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용어기도 하기 때문에 위안부라고 하되 작은 따옴표를 붙여요. 꼭. 자, 이렇게 우리는 하는 겁니다. 꼭 앞으로 약속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그 단체에서 협의한 거예요. 작은 따옴표를 붙이자라고. 자, 그리고 물적 수탈도 이어집니다. 중요산업통제법. 중요산업통제법이라는 걸 법을 만들어서 통제경제를 실시합니다. 뭐 지하자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가공공업이라던가 그 여러 가지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런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일본에서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자유 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하 자원을 약탈하고 지하 자원을 약탈하고 그리고 자, 새로운 세금도 신설해서 이제 징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위문 금품을 내라면서 자, 모금하기도 하고 지금 열심히 나가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내라는 거야.
거의 뭐 반강제였겠죠. 자, 그리고 국방헌금. 헌금을 자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헌금은 말 그대로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건데 지금 이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돈을 징수하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공출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금속류 그리고 미국 쌀이죠. 수탈합니다. 자, 금속류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군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쌀도 수탈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기 220 몇 쪽이냐? 212쪽에 보면 여기 뭐 건설 현장의 강제동원 이건 이제 징용된 한국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놋그릇을 강제 공출하고 있는 모습 집에서 지금 이렇게 밥그릇, 그러니까 놋그릇 같은 것들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걸 녹여서 이제 무기를 만들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사기 그릇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기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밥그릇 다 뺏어가면은 밥도 못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사기 그릇을 제공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출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 자, 그리고 군량을 그러니까 군량은 군 식량이죠. 확보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했었는데 20년대에 실시하다가 이걸 다시 재개합니다. 쌀 생산을 독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된 쌀은 아까 수탈했다고 했잖아요. 쌀은 뺏어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식량을 배급해 줍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서 급식 먹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쌀 생산을 해놓고 그거는 일본이 다 가져가.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식량을 나눠줍니다. 물론 배불리 풍족하게 먹을 만큼 주진 절대 않았겠죠. 딱 먹고 안 죽을 만큼만 자 배급을 해줬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물적 수탈이 행해졌다. 자, 이것은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가능하게끔 38년에 제정했어. 이미 법을. 이 법에 의해서 인적 수탈, 물적 수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 이걸 어기면 굉장히 많은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우리 교과서 212쪽에 자, 여기 역사 다가가기 여기 부분은 다음 주에 학교 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도 이거를 뭐 멈추고 들으면 오래 걸리니 뭐 2시간이 걸리니 해가지고 요거는 오늘은 지금 3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무리하고 요거는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같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출석 체크 안 한 사람은 출석 체크 꼭 마무리합니다. 제출 완료까지 꼭 누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